네, 안녕하세요. 오토그래프 김한인 기자입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아마 많은 분들이 포기하거나 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저 쉬운 걸 저렇게 어렵게 설명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할 텐데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최근 들어서 폭스바겐 사태, 그런 것들, 그리고 뭐 디젤에 대해서, RDE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것인지를 간단하게라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직접 살펴보시죠. 폭스바겐 사태가 하필이면 전 세계에 어디도 아닌 미국에서 나왔을까? 일단 그 배경은 이겁니다. RDE입니다. RDE가 시작됐을 때 유럽에서 지금 뭐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 모두 다 이 RDE를 가지고서 지금 문제 삼고 있어요. 실제 도로에서 드라이빙하는 환경대로 환경을 맞춰서 거기서 이제 잘 달릴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주행을 해 보니까 실험실에서 그동안 테스트했던 거랑은 완전 딴판이었다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은 항상 서로를 배척하는 면이 있어요. 뭐 물론 어느 나라들 자기 나라 차를 많이 팔고 싶고 외국 차는 덜 들어왔으면 좋겠는 마음이 어느 나라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가솔린 위주의 자동차 시장을 만들었어요. 유럽은 디젤이 위주였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유럽차가 좀 덜 넘어왔으면 좋겠고, 유럽은 미국차가 좀 덜 넘어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가솔린은 분진이 적어요. 뭐 디젤은 분진이 많죠. 가솔린은 연비가 좀 나쁜 편이죠. 디젤은 연비가 좀,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 질소산화물이 가솔린은 조금 낮아요. 유럽은 조금 높습니다. 티어2 빔5라고 하는, 유로6라고 하는 이런 각각의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 규정이 당연히 상대방이 들어오기 힘든 쪽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아예 이 가솔린 규정을 가지고서 디젤까지 맞춰라 라고 했어요. 근데 디젤은 어떤 디젤 차도 가솔린만큼 이 낙스가 적게 나오는 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디젤 차를 가지고서 가솔린 차 수준의 낙스를 만들어서 낙스를만 내놔야 된다는 건 사실상 디젤 차를 팔지 말라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CO2 규정은 굉장히 널널하기 때문에 유럽차가 CO2로는 미국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죠. 대신에 유럽은 CO2 규정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 차가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넘어가기 쉽고, 그래서 낙스가 강화되면서 넘어가기 힘들게 됐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놨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 규제는 가솔린에 있어서는 미국 규정을 따르고, 디젤에 있어서는 유럽 규정을 따르게 돼 있어요. 유로5 혹은 6입니다. 유로5, 6. 그래서 우리는 유로6와 티어2 빔5를 동시에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가솔린은 이쪽, 유로6는 이쪽을 지켜라 라는 게 우리의 환경 규제입니다. 우리 환경 규제가 세계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규제가 됐어요. 지금으로서는요. 네, 미국이 갑자기 폭스바겐을 들고 나온 건 아니죠. 사실 그 전에 정말 많은 매체와 정말 많은, 심지어 유럽의 각국의 정부, 영국과 프랑스와 뭐 이런 여러 정부들이 다 문제 삼은 게 이 RDE입니다. 이 RDE. 실제로 주행을 해보니까 실험실하고 다르게 나와 라는 거예요. 새삼스럽지 않았죠. 이때 당시에 다들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미세먼지의 분포를 보면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많고, 유럽의 도심일수록 미세먼지가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야, 우리 환경 문제 더 이상 안 되겠어. 이 낙스도 그렇고 PM도 그렇고 이걸 어쨌든 줄여야 돼. 야, 그거 우리가 지금 10년째 연구하고 있는데 그거 도대체 안 되고 있어. 그거 우리 유로2 때부터 우리 진짜 고생해서 만들었거든. 그게 도저히 안 돼. 조금만 줄여줘 하면서 이제 서로 완력 다툼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면서 언론에 터뜨리기도 하고, 뭐 아예 뭐 그 출입 금지를 시키기도 하고 등등등의 그런 시츄에이션을 벌이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미국에서 갑자기 깜짝 놀란 듯이, 야, 이거 밖에서 돌려보니까 말이야, 이게 폭스바겐이 갑자기 이상한 치팅을 썼어. 이상한, 폭스바겐이 굉장히 이상하게 밖에서 달려보니까 배기가스에 무려 11배가 나.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 심지어 40배까지 나왔어. 막 이러면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거 몰랐어? 그거 당연히 유럽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다 알고 있었어요. RD는 진작에 있고, 심지어 기사도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리스트업을 해서 봤습니다. 뭐 폭스바겐은 얼마 나오고, 뭐 푸조는 얼마 나오고, 뭐는 얼마 나오고, BMW는 얼마, BMW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벤츠도 얼마 나오고 해서 그나마 좀 적게 나온 게 뭐 BMW 벤츠가 그나마 적게 나왔고, 어쨌든 적게 나온 브랜드들도 있고 많이 나온 브랜드들도 있지만 어쨌든 폭스바겐이 심각한 상태라고 보여지진 않았어요. 대충 비슷한 정도였죠. 실제 주행에서 그렇다는데, 그런데 어쨌든 미국에 들어가 있는 차는 폭스바겐 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디젤을 미국에다 팔고 있는 회사는 폭스바겐 뿐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폭스바겐은 굉장히 괘씸한 그런 입장이 됐던 거죠. 그리고 미국이 디젤을 가지고서 때리려고 해도 때릴 수 있는 대상이 폭스바겐 밖에 없었던 거고요. 뭐 다른 브랜드가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미국에 들어 있었으면 뭐 역시 같이 얻어맞았을 수도 있지만, 미국의 그 티어2 빈5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팔지 못했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극복해서 판 폭스바겐은 조금 불쌍하게 됐죠. 어쨌든 뭐 제가 지금 뭐 폭스바겐을 두둔하는 것 같이 자꾸 비춰질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맞아 보시죠. 도대체 엔진에서 뭐가 나오길래 그렇게 뭐 디젤 게이트다 뭐다 이렇게 생겼던 것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너무 복잡한 거여서 일단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간단하다고 해도 좀 양해 바랍니다. 우리 디자이너한테 그 그릴 시간을 충분히 안 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디자이너 실제로 이거보다 잘 그려요. 이게 앞쪽이고요. 이게 앞쪽이고 앞 엔진입니다. 배기가스가 여기서 모락모락 나오죠. 우린 여기서 나오는 이 배기가스를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요즘 문제되고 있는 낙스입니다. 낙스, 질소 산화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건 CO입니다. 이건 뭐야? 왠지 카본 같지 않아? 카본, 탄소. 이건 차가 아니고 이건 중학교 때 화학인데 중학교 때 나오는 거란 말이야. CO, 탄소. 이건 산소, 이 C는 탄소야. 이산화 탄소. 그럼 이건 뭘까? 모른다니까요. 아니 이게 이산화탄소는 이건 일산화탄소잖아. 아니 이게 진짜 어렵나? 정말. 그렇지. 어쨌든 나옵니다. 이게 유해물질이에요. 낙스, CO, HC도 있습니다. 이건 뭐죠? 탄소랑 수소예요. 탄화? 그렇죠. 맞췄어요. 드디어 이제 좀 발전해 나가고 있네요. 가르치는 보람이 좀 있어요. PM은 파티클 매터. 이건 뭐라고 했죠? 일산화. 그렇죠. 이건 파티클 매터라고 해서 분진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진은 매연입니다. 매연하고 같은 뜻이에요. 문제는 모든 자동차가 이걸 다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도 전혀 내놓지 않는 차는 없어요. 물론 전기차는 안 내놓죠. 석유, 석탄이 불에 타는 이유는 이 탄소가 많고 이 탄소가 산소와 잘 결합하기 때문이에요. 산소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막대기가 두 개인데, 이 탄소랑 산소가 만나기 쉬운 이유는 이 H가 두 개가 O랑 만나서 H가 이렇게 양쪽으로 붙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돼? O 하나, H가 두 개. H2. 그렇지, H2O가 돼요. 이게 뭐죠? H2O. 이건 물입니다. H2O 플러스 CO2가 돼요. 나 진짜 이거 진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이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참 쉽죠?
참 쉬워요. 참 쉬운데 문제는 이게 이 공기 중에 가장 많은 물질이 뭐죠? 질소가 대기 중에 대부분을 차지해요. 78% 정도 차지합니다. 산소가 그보다 훨씬 더 적은 20% 정도 뭐 사용해요. 아르곤,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있죠. 질소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산소를 태워야 되는데 온도가 너무 높으면 질소산화물이 생겨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질소산화물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연소를 하는 온도를 낮춰줘야 질소산화물이 생기지가 않아요. 린번이라고 옛날에 하는, 혹시 린번 기억나? 린번 엔진. 우리가 린번이라고 하는 린번 엔진도 질소산화물을 굉장히 많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기를 계속 집어넣으니까 공기 중에는 질소가 너무 많죠. 그래서 그 질소가 다 반응을 하게 되면서 이제 린번 엔진들은 질소산화물을 많이 내놓게 됐습니다. 원래 CO2는 C가 팔이 몇 개 있다 그랬어? 4개 있다 그랬지. 4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O 2개랑 이렇게 결합하는 거라. 그러면 요게 CO2인데, 요게 CO2인데, 요게 잘못해서 그냥 CO만 결합이 되는 수가 있어. 그럼 이건 일산화탄소라고 해. 그럼 이 일산화탄소는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 몸에 들어오면, 그럼 제대로 일을 못하게, 헤모글로빈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답니다. 아, 참 어려워지네. 이산화탄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일산화탄소도 일정 비율 나옵니다. 탄화수소도 마찬가지로, 일산화탄소와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와요. PM 이런 건 분진 매연인데, 이 분진 매연은 어떻게 막느냐면 DPF라는 걸로 막습니다. DPF는 필터예요. 여기다가, 요 끝에다가 필터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만듭니다. 사실은 가지런해요. 제가 못 그려서 그렇지. 분진이 들어오면 이렇게 쌓이게 만들어요. 이렇게 쌓이게 만들고, 열이 높아지면 분진은 사라져요. 태워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분진은 태워 없앨 수 있다. 앞에서 연료를 굉장히 농후하게 리치 상태로 해서 보내면 이 안에서 분진이 다 타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환원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분진을 다시 쌓을 수 있는 그런 필터가 되는 거죠. 막히면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DPF는 어쨌든 이 자동차 업계에선 별 문제가 없어요. 반드시 이건 재활용을 스스로 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죠. 그런대로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 때문에 출력이 좀 줄었다라는 사람도 있고, 뭐 문제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DPF로 해결이 됐어요. DPF는 디젤 파티클 필터예요. 쉽죠? 분진을 필터로 걸러서 그 다음에 연료로 태운다. 그럼 아주 쉽게, 분진은 아주 쉽게 오케이. 일산화탄소는 산소 촉매라는 걸 이용합니다. 배기가스가 나오면 이제 거기서 산소 촉매라는 촉매를 이용해서 일산화탄소는 쉽게 없앨 수가 있어요. 일산화탄소 CO는 이 촉매가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촉매에 CO를 달라붙게 했다가 다음번에 산소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산소가 오면 산소를 반응시켜서 CO2를 만들고, 그게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촉매가 있어요. CO2가 빨리 만들어지게 하는 산소 촉매를 쓰면 됩니다. 산소 촉매까지는 잘 됐어요. 그리고 탄화수소도 마찬가지로 촉매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3원 촉매라는 걸 씁니다.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촉매를 써요.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죠. 디젤의 경우는 그렇게 한꺼번에 촉매를 쓸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탄소의 농도가 1%가 넘으면 아예 질소산화물 촉매는 없어집니다. 못 쓰게 돼요. 0.5%가 넘어도 쓰기가 어려워져요. 이 실린더에 피스톤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이거는 이렇게 위에 캠이 있어서, 캠이 뭐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아무튼 캠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겨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디젤은 특히 점화하는 점화 플러그가 따로 없어요. 점화 플러그가 없고, 그 압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디젤을 분사하면
그냥 폭발하더라라는 걸 알아냈어요. 기체상수, 기체상수 이런 거 몰라? PV는 NRT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압축을 하면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얘를 압축을 막 했어. 그럼 온도가 높아져요. 알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알 필요 없어요. 버스에서 막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찡겨가면 막 덥잖아. 그런 거야. 찡기면 더워집니다. 여기 이제 연료들이 막 이렇게 공기 분자들이 막 있어요. 압축을 하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진 상태에서 연료를 뿜으면 바로 점화가 되죠. 연료는 여기서 분사를 합니다. 분사를 할 때 요즘의 디젤 엔진은 초당 20번 정도 분사를 해요. 그러니까 빠바바박 이렇게 분사를 하는 거예요. 한 번에 팍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점화를 시키면 좋을까를 최대한 연구해서 이 불꽃의 형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디까지 태우면 좋을까를 계속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불을 붙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요 안에 이렇게 패여 있어요. 요 안에 패여서 요 안에서 불이 붙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실린더 내에 구멍이 있습니다. 가솔린은 이 실린더 전체가 다 연료를 어느 정도 품고 있어서 폭발할 때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근데 디젤은 조금씩 하기 때문에 화염이 전체로 퍼져나가질 못해요. 실제로는 이렇게 작은 부분이지만 어쨌든 전체가 다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터진 공기, 그러니까 연소에 참여된 그 연료랑 참여되지 않은 그냥 날 공기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옛날엔 배기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즘은 배기량이라는 것보다는 흡기 연료량, 분사 연료량을 가지고서 연비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연료를 최대한 적게 쓰면서도 실린더가 돌아가게끔 하는 게 요즘의 디젤 기술이에요. 연료를 적게 쓰고 효율이 좋아진 점은 좋은데 이 배기가스에 산소가 섞이게 되는 거예요. 산소가 섞이게 되면 그러면 아까 말했죠? 산소가 1% 넘으면 이 질소 촉매를 못 쓰게 된다고 했죠? 촉매로 해결할 수 있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못 써요. 그래서 이 질소산화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온도가 너무 높아지거나 산소가 너무 많으면 질소산화물이 증가해. 온도와 관계 있는 거야. 온도를 낮추면 파티클 매터가 증가하고 온도를 높이면 이 파티클 매터는 줄어들지만 질소산화물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요. 근데 이제 이 DPF로 파티클 매터는 해결을 어느 정도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파티클 매터는 조금 더 나와도 돼 라고 해서 사람들이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요. 이렇게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온도를 낮춰요. 일단 온도를 낮추는데 어떤 식으로 낮추느냐, 이게 이제 배기가스 나오는 파이프예요. 배기가스 나오는 파이프인데 여기 어디서 돌리는 거예요. 되돌려서 흡기로 다시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되돌려서 일부는 여기로 다시 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EGR이라 그래요. 이걸 Exhaust Gas Recirculation,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배기가스를 내보냈다가 그걸 다시 들어오게 해서 더러운 공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태웠으니까 태운 공기는 산소가 있긴 있지만 꽤 적어지지 않겠냐 라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번에는 산소를 좀 적게 넣자는 거죠. 그래서 이 EGR을 늘리면 늘릴수록, EGR 하는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차의 퍼포먼스는 떨어져요. 대신에 이 실린더 안에 온도는 낮아지죠.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대신에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 온도가 낮아지는 만큼 이 낙스의 양이 줄어들어요. 알겠죠? 여기 보면 NOx잖아, X. X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한 개도 있고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LNT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생긴 그냥 통로 같은 거예요. 통로 같은 것에 낙스가 달라붙게 하는 스폰지 같은 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낙스가 여기 달라붙었다가 나중에 자기 친구들을 만나서 다시 태워지면서 빠져나오는 거죠. 78%나 차지하는 N과 그 다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O2가 분리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LNT가 이걸 붙잡아 놓고 있다가 나중에 이거 트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붙잡아 놓고 그 다음번에
낙스가 그 해소될 때까지, 다시 리서큘레이션이 될 때까지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LNT고요. 2.5L를 기준으로 이쪽은 LNT, 이쪽은 SCR을 씁니다. SCR이라는 건 또 갑자기 나왔잖아. SCR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그 나오는 이 LNT 전에 전에 이제 뿌려주는 거예요. 이 요소수를 뿌려주는 겁니다. 이 파이프 안에 NH3의 수용액을 분사하는 거예요. NH3의 수용액, NH3 암모니아 수용액을 분사합니다. 암모니아가 냄새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암모니아 수용액을 배기가스에 넣으면 암모니아랑 물이랑으로 딱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기체가 이 배기가스에 있는 질소산화물하고 결합을 해서, 그래서 이 질소와 산소를 분리를 해내요. H2O와 질소를 분리해내요. 그렇게 생겼지? N이 여기 있고, 네. N이 N끼리 만날 것 같고, H3가 뭐 O2나 O랑 만날 것 같잖아. 네. 그래서, 이거 참. N2, 아무튼, N2, H2O로 딱 분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게 생겼는데? 그냥 안 되게 생겼나? 솔직히 와닿진 않아요. N이랑 이렇게 만날 것 같지 않아? 왜요? 팔이 있으면 누군가 손 잡고 싶잖아. 팔이 있으면 누구랑 손 잡고 싶은 생각이 생기잖아. 팔이 왜 있는 거야, 이거? 요씨, 난 여자친구도 없고, 난 왜 안 생길까? 이런 생각 들잖아. 누군가하고 손 좀 잡아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 우린 손이 두 개니까 두 손을 잡을 수 있는데, 그게 O는 손이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손이 두 개인 애고, N은 손이 세 개인 애야. C는 손이 네 개인 애고,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CO2는 굉장히 안정된 상태의 기체예요. CO2 하면은 C가 손이 두 개가 달려 있잖아? 그럼 두 개가 이렇게 돼 있고, 두 개가 이렇게 돼 있고, O가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게 안정돼 있는 거지. C도 자기 팔 네 개를 다 썼고, 이 O도 두 개를 썼고, 이 O도 두 개를 썼잖아? 그러니까 팔을 서로 다 맞잡았잖아? 그럼 얘는 안정된 거야. 알겠지? 네. 왠지 아는 것 같지? 예, 뭐 이해된 것 같아? 대충 감은 와요. 그치? 이 N도 G, N끼리 이렇게 만나면 안정되는 거야. 그 안정된 기체들이 세상에 많아야 되겠지. 불안정한 기체가 많으면 세상이 안 좋아지겠지. 그래서 지금 오염물질은 불안정한 기체들이라서 안정된 기체들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안정되게 해놓고 내보내야 된다. 문제는 이 암모니아 자체가 환경 오염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 오염물질을 마구잡이로 쏟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환경 오염물질을 적절한 만큼의, 여기 센서가 또 있어요. 센서가 있고 얼만큼의 오염물질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여기 분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센서나 뭐 통이나 뭐 분사 장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뭐 믹스하는 통이나 뭐 등등. 그래서 SCR로 넘어가게 되면 비용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많은 자동차들이 이 LNT로 그냥 해결을 하려고 하죠. 이 LNT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통과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죠. 이 암모니아를 수용액으로 만든 것을 사람들한테, 자, 암모니아 수용액 주세요 이러면 좀 안 돼 보이잖아요. 좀 암모니아 하면 냄새 날 것 같고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독일 사람들은 에드블루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드블루, 뭔가 좀 되게 쿨한 것 같고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에드블루라고 하는 것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레아라고 했어요. 유레아는 되게 학술적인 이름이죠. 유레아. 그리고 때로는 요소수라고도 합니다. 암모니아 수용액, 에드블루, 요소수, 유레아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물질을 뜻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 일단 SCR 암모니아 자체도 돈 받고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돈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게 비용이 많이 들고 결국에 이걸 한 번씩 주입해 줘야 되니까, 큰 돈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주입해 줘야 되는 그 부분 때문에 이 SCR이 대중화 되더라도
SCR 자동차들은 관리를 안 해주면 결국 질소산화물 나오는 건 그대로라는 거죠. SCR 요소수 안 넣으면 어떡해? 안 넣어도 차에 출력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까 DPF 같은 경우는 안 넣으면 막히니까, DPF를 재순환시키지 않으면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재순환을 시켜야 되지만, 이 SCR 같은 경우는 이게 뿜어주지 않아도 구조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구조상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건 정말 그 운전자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그런 환경 오염 방지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사들은 그런 기능을 만들어 넣어요. 이제 이 요소수가 다 떨어졌다는 그 경고등이 뜨면, 그러면 출력의 70%로 제한을 하자. 출력은 70%까지 밖에 못 내. 너는 요소수 안 넣었잖아. 그러니까 출력을 줄일 거야. 이런 식으로 제조사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넣었어요. 그래서 모든 자동차들, 모든 요소수가 들어가는 자동차들은 요소수가 떨어지면 출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뭐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꼼수를 부리는데, 특히 트럭이나 이런 데는 요소수도 엄청 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기능을 해지하는 방법도 만들어내고 있죠. 그 뭐 어쨌든 요소수 없이 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SCR보다는 LNT가 좀 더 좋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폭스바겐이 대표적이죠. 폭스바겐은 이 EGR과 특히 저 LNT를 처음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LNT를 자기네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는 디젤차를 팔 수가 없었어요. 이 PM을 맞추려면 낙스가 높아지고, 낙스를 높이려면 PM이 낮아지고, 이 상태에서 이걸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끌어가는 방법이 EGR, LNT, SCR을 가지고서 이걸 이렇게 끌어가도록 노력을 한 거예요. 폭스바겐에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건 이 SCR은 아니고, 이건 아니고 LNT와 EGR이었는데요. EGR의 경우는 아까 말했죠. 이게 배기가스를 여기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EGR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해야 돼요. 폭스바겐은 이렇게 했죠. 폭스바겐은 여기에 이렇게 롤러가 있는 상황에서, 롤러가 있는 상황을 자동으로 인식을 했어요. 사실 많은 메이커들이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안 하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ABS에 문제가 생겨서 테스트 모드를 통과를 못 하게 돼요. 테스트하는 과정을 만들려면 어쨌든 지금 우린 테스트하는 과정이야 라는 걸 차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ABS나 이런 것들이 작동되지 않으니까요. 뒷바퀴는 안 돌고 앞바퀴만 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가 미끄러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인식하지 않도록 차는 그 롤러에 올랐을 때 나 지금 롤러에 올랐어 라는 걸 인식하게끔 만들어진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폭스바겐은 어떻게 했냐면 롤러에 올라갔을 때는 EGR을 많이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배기가스를 굉장히 더러운 공기를 안에 집어넣어. 산소가 거의 없는 공기, 배기가스를 많이 섞으면, 그러면 낙스가 덜 나오잖아. 출력이 대신 떨어지죠. 출력이 떨어지고 낙스가 낙스가 덜 나오고, 그렇게 하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대신에 PM이 좀 더 나왔겠죠. PM이 나오면 그것도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PM 필터는, DPF 필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여기까지 찰 때 몇천 킬로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테스트하기 전에 요걸 비우는 거죠. 요걸 비우면 요 테스트하는 내내 요걸 태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DPF 필터는 미리 태워놓고 그러고서 이제 테스트에 들어가는 거죠. 메이커 중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 메이커는 아마 없을 거예요. 모든 메이커가 테스트 전에 DPF 필터를 태웁니다. 엔진 내부 온도를 낮추고, PM은 늘어났겠죠? 낙스는 줄어들었겠죠? 자, 이해가 되죠? 이거 이해가 됐죠? 그렇게 EGR 시스템을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테스트 모드야 라는 걸 인식하고 EGR의 양을 늘렸다. 그리고 테스트 모드가 아니라는 게 인식되면, 그러니까 일반 도로에 나와서 사람이 가속 페달을 싱싱 밟아버리면, 그러면 차가 잘 나가는 느낌이 나고, 출력을 줄이지 않도록, 온도를 낮추지 않도록, PM이 늘어나지 않도록, 낙스가 줄어들지 않도록 이렇게 한 거죠.
EGR의 양을 EGR하는 양을 줄인 거죠. 사실 폭스바겐이 시인한 건 요 EGR까지예요. 그런데 저 EPA 미국의 환경보호국에서 생각하는 거는 야 LNT도 좀 조작된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LNT까지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지금 그 의심되는 거는 LNT도 리치 상태로 계속 내보내야 되는데 그 리치 상태로 내보내는 걸 실험실에서만 하고 일반 도로에서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폭스바겐만 EGR을 조작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검색 누구나 해보시면 현대차도 똑같은 걸 했어요. 뭐 덜 돌려서 현대차의 경우는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이 규정은 통과를 했는데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EGR을 덜 돌리는 거예요. 더 돌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현대차는 EGR을 덜 돌려서 그래서 연비가 더 나오게 그렇게 조작했죠. 뭐 산타페라든지 뭐 이런 차들이 그걸로 해서 한때 국토부로부터 뭐 조정해라 이런 명령도 받고 등등등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현대차는 미국에 진출을 못했어요. 현대차는 디젤이 미국에 진출 못했습니다. 그럴 능력이 안 됐던 것도 있고 그때 얻어맞은 것도 있고 진출 너무 하고 싶었지만 어쨌든 진출을 못했어요. 만약에 진출했으면 지금 폭스바겐하고 둘이 동시에 얻어맞았을 텐데 천만다행으로 미국에 진출을 못했고 EGR을 약간 속임수를 썼던 그 부분은 그냥 이 국내 사정으로 해서 이렇게 유야무야 아사모사하게 이렇게 넘어간 그런 사례가 있죠. 아주 저것도 폭스바겐하고 똑같은 그런 사안인데 이상하게 적게 그 비중 없게 이렇게 넘어가고 있네요. 어쨌든 제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폭스바겐 사태는 폭스바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폭스바겐이 문제를 처음 일으켰지만 이 디젤 자체의 문제가 이런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LNT 기술만으로는 안 됐다는 거잖아요. 폭스바겐은. 마찬가지로 다른 차들도 이런 문제가 있진 않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 미국에서 이걸 얘기한 이유는 실험실에서 테스트한 거 못 믿겠다. 실험실이 아닌 밖에서도 테스트해보자. 물론 미국은 뒷북을 친 거예요. 유럽이 먼저 했고 유럽이 이제 자동차 회사에 압박을 가하니까 미국은 뒤늦게 우리가 처음 알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한 거긴 한데 어쨌든 실험실 밖에서 엔진이 실험실 밖에서 자동차가 공해물질을 만들어내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그런데 실험실 안에서만 측정해 놓고 그걸 갖고 유로5니 6니 뭐 환경 공해물질이 적으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어쨌든 실제 도로 주행이 가장 중요하고 이 RD 환경이 빨리 시작돼야 되고 그리고 국산 자동차들의 RD 주행 테스트가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올해 안에 RD 테스트 결과가 나올 거고요. 조속히 그 결과를 조금씩이라도 발표를 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구매자들에게 어떤 선택의 폭 그리고 알 권리를 빨리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